유현준의 건축은 어떤 거예요?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그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거가, 그래서 유현준의 건축은 어떤 거예요? 저는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정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그 건축하신 그 설계에도 다 구현이. 네. 그럼 이제 그게 클라이언트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할 때는 다르게 설명하죠. 이러면 돈을 더 잘 버실 수 있다. 이러면 손님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 네. 이러면은 용적률이 더 손해 없이 이렇게 더 될 수 네. 있다. 그분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그게 클라이언트를 꼭 상대해야 되는 업에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이제 설계도를 놓고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게 이제 분야가 달라지면 그분의 언어가 터미놀로지가 다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마치 외국어처럼. 네. 그래서 그 설계도를 놓고 이게 나중에 지어질 집을 상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 교수님은 다 보여줬는데 네. 집을 짓기 시작하면 이게 창이 여기 있는 거였어? 아. 이런 일도 왕왕 있지 않나요? 근데 요즘에는 테크놀로지가 발달해가지고 너무 시뮬레이션을 쉽게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자꾸 디자인에 참견을 해요. 바로바로 보여주니까 네. 그게 하여튼 그런 거는 적절하게. 근데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유희열 씨랑 제가 방송을 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음악도 그렇대요. 네. 옛날에는 대충 뭐 건반 몇 개를 띵띵띵 해서 이런 노래일 거예요 했는데 요즘에는 빨리빨리 신디사이저로 만들어서 주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참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될 거하고 지금 시안하고의 이제 차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줄어들긴 하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된 거는 그 사람들이 보는 건 모니터잖아요. 실제로 건물이 지어지는 거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큰 스케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네. 그 스케일감의 차이는 사실은 저희도 잘 몰라요. 건축가들도. 저도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만들고 나서 이게 그렇죠. 막 딱 할 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마감재가 붙고 나면 그때 이제 안심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갭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원망 듣더라도 제가 우겨서 이거를 어렸을 적에는 다 수용을 했더니 나중에 가서 욕하더라고요. 그 왜 내가 그렇게 하게 뒀냐고. 근데 그렇게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잘 받아주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도 일을 따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신조가 하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도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강요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설득하는데 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스토리텔링 해도 제가 저의 스토리텔링에 또 실패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 기업에 사옥을 지을 기회가 있었어요. 사옥은 이래야지. 그러고서 뭐 마을 같은 사옥 직원들이 왔는데 막 이게 빌딩에 들어간 느낌이 아니고 도시에 와 있는 것처럼 중간에 마당도 있고 이렇게 골목길 같은 것도 그 사이에 있고 약간 아모레 퍼시픽 사옥이랑 비슷해요. 지금 지어진 거랑. 그런 걸 확 만들어서 PT를 열심히 했더니 그 회장님이 딱 들으시고서 한마디 딱 하시. 그래서 그 빌딩이 남산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그 옆에 있는 아시아나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괜찮아 보이나? 그 얘기하면 관심이 오로지 다른 데서 우리 빌딩이 어떻게 보이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직감했죠. 우리는 이 프로젝트 못 단다. 못 따셨어요? 못 땄죠. 안 지어졌죠. 그러니까 그분은 교수님 설명에 의하면 유럽 사람들처럼 바깥에서 이 건축물이 어떻게 보일 건가 라고 생각을 그렇죠. 자, 또 다른 분
얘기하고 싶으신 분? 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계속 집에 그렇죠. 넓지 저는 않고. 이제 그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니까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과도기예요 지금. 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70년대 때 지어진 아파트 평면도잖아요. 그때 만든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면서 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인구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면도인 거예요. 3제너레이션이 살다가 부모 자식 2제너레이션만 살고 애가 둘이니까 방 하나씩 쓰고 부부가 같은 방 써서 방 3개,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샤워해야 되니까 화장실 하나. 그게 지금 우리 아파트 평면도인데, 그때의 가정은 뭐였냐면 애들은 낮 시간에 학교 가고 어른들은 회사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집으로 기어 들어오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낮 시간 동안 애들은 좀 가 있고 남편은 회사 가 있을 때 유지가 되는 관계인데, 이 인간을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볼 줄 몰랐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결혼을 더 적게 할 수도 있죠. 이게 내가 누구랑 결혼한다는 거가 우리의 생활이 예전에는 A 집합과 B 집합이 이 정도만 오버랩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한 90%가 오버랩이 돼야 돼요. 우리 공간의 역사를 보시면은 과거에 방은 이부자리 깔고 있다가 요를 치우고 나면 거기서 밥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을 양쪽으로 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약간 뭐 여권 신장도 있고 뭐 서구적인 라이프스타일도 침대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그 침대라고 하는 공간 생각해보면 하루에 8시간 쓰는 공간인데 16시간 동안은 계속해서 자리를 2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당 2천만 원짜리 집에 살면은 걔 혼자 한 4천만 원 쓰고 있는 거예요. 침대가 3개면은 1억 2천만 원인가? 그러네요. 그런 거예요. 근데 걔가 내가 낮에 회사 가고 밤에 학교 가고 이럴 때는 눈에 안 거슬렸는데 거의 대부분 필요한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집에 계속 있는데 저도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를 치우면 돼요. 어찌 보면은 접이시고 있는데, 아니면 소파도 마찬가지예요. 소파는 옛날에 TV를 4명의 가족이 앉아서 밥 먹고 나서 텔레비를 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한 프로를 4명이 같이.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점점 혼자 랩탑으로 보든지 핸드폰으로 자기 방에서 본단 말이에요. 소파의 기능도 사실은 그냥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누워 자는 거 용도로 쓰이는 거지, 지금은 점점 그러니까 집집마다 점점 소파가 부부가 따로 자는 집 침대처럼 돼가는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대가 바뀌는 거에 사실은 우리의 라이프, 그거를 그나마 우리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발코니 확장법 때문이에요. 가구가 점점 커져서 집이 좁았는데 발코니를 확장해서 실내 공간을 확보했던 거였는데 그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나니까 점점 그 가족 구성원 수는 줄면서 그러니까 벽식 구조를 없애고 기둥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마 과도기에는 가구를 줄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요. 점점 외곽으로 나가서 더 넓은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겠죠. 세컨하우스 같이. 네, 정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네. 뭐 나흘은 서울에서 지내고 3일은 지방에 가서 지내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좀 1인 가구로 사시는 돈 많으신 분들이 아파트를 안 샀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애도 안 키우는데 방 4개짜리 아파트, 3개짜리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옷방 들어가고 하나 만들고 하나는 가지도 않는 서재가 하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분들은 사실은 원룸이 더 필요해요. 좀 넓은 원룸이. 스튜디오 같이. 네, 스튜디오 같이. 그러니까 로프트 같은 거죠. 네. 맨하탄에 있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가들이, 빈 상가들이 많아요. 한 10여 년 전에는 그 4층 정도 높이의 넓은 상가를 채우기 위해서 헬스클럽 기계로 채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들이 운동을 가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쪼개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데 돈 많으신 싱글분들이 그런 데 가서 살아야죠. 그래서 왜냐면 카페도 가깝고 상업지구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중교통도 편하고. 그러면 혹시 또 이렇게도 될까요?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복닥거리게 되면 한동안 이제 작은 집들 많이 찾았잖아요. 네. 그래서 소형 평수가 값이 올라가고 네네네. 대형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맞아요. 흐름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아파트 대형 평형이 네. 수요가 많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일하고 싶은데 아, 다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만의 공간들이 조금 필요했으니까. 대형 평형 때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네. 1.5배예요, 1.5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1.5배가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1.5배가 더 큰 집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옛날 정도의 스트레스 레벨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그렇죠. 걸 보면 그렇죠. 같은 공간에 쥐를 여러 마리를 넣어놨을 때와 조금 이렇게 적게 넣어놨을 때 이 밀도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는 게 굉장히 달라지죠. 굉장히 달라지죠. 네. 나중에 막 물어뜯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구 조절이 된대잖아요. 네. 자, 또 다른 분? 네. 일단은 책의 그 동양의 문화를 닮아가는 사람의 문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진짜 서양의 그 대가가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면 이제 없어지겠죠. 나중엔 그래서 점점 피부색이 더 오히려 본질적인 차이로 남아있을 거란 생각은 하는데 이제는 뭐 국가 간이나 이런 거 동양 서양 개념은 이제 그거 사실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서양의 그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건축이 동양 거를 따라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오롯이 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석사 때 하면서 우리 그 건축가 교수님한테 연락이 깨졌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네.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이 얘기를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더니즘이라는 책이 이제 책으로 냈을 때 제일 먼저 번역서를 출간한 데가 중국의 청와대학교 도서관 출판부에서 그 책을 보고서 이제 중국어하고 영어판으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서양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뭐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마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이 알고 봤더니 동양의 궁중음악에서 뭐 영향을 받은 음악이 이런 정도 얘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용기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학위 논문이었을 건데. 네. 근데 또 저희는 대충 하면 졸업하면 됩니다. 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또 다른 분요? 좋아하는 건축물이 있으시면 어떤 건축물이고 왜 그 건축물이 좋으세요? 좋아하는 건축물은 진짜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이제 책으로 몇 권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경험해 본 것 중에서 정말 좋았다고 느꼈던 거가 스위스 발스에 가면은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발스 스파라고 줌터라는 스위스 건축가가 설계한 거였는데 어디 진짜 기가 막히게 인간이 물과 건축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극치를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공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스위스에 이렇게 산에 기울어진 데 있는데 거기다가 중간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일단 건물이. 가면서 제가 한번 지나쳤어요.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지붕은 다 잔디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 박혀있는 목욕탕인데 중간에 천창이 딱 찢어져가지고 햇빛이 쫙 떨어지는데 아주 흐릿하게 각각의 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10개 정도 상상을 해보는데 다 모양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목욕탕이 퍼블릭 베스로 이제 수영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고 야외 목욕탕도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작은 방들이 각각 테마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딱 들어가면은 따뜻한 온수인데 빛이 밑에서 쫙 때리는데 거기 뭐가 막 움직여요. 봤더니 빨간색 꽃잎이 쫙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 꽃잎이 도는 데는 시원한 물이 있는데 샤워장도 샤워를 하다 들어가잖아요. 혼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높이가 천정이 한 4m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막 쇠로 된 이런 거를 딱 이걸 당기면은 이쪽 칸은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데고 여기는 비처럼 떨어지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물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잖아요. 졸졸 흐르는 거, 몸을 담그는 거, 뭐 기타 등등. 그 중에서 제일 뻑이 갔던 방은 방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좁은 터널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기를 갈 때 제일 좋은 건 배형 같은 걸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좁은 통로로 된 데를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되게 좁은데 거의 여기까지 물이 차고 이 정도 높이밖에 없는 데를 딱 관통을 딱 하면은 갑자기 큰 방이 하나 높은 천정의 방이 나오고 이런 공간의 강약, 물성 이런 것, 거기다 빛, 거기다 소리 이런 게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진짜 훌륭해요. 가보고 싶으나 비행기를 언제 탈 수 있을지.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굉장히 유 교수님이 좋아하는 건축물들을 오히려 소개를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러지. 가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가보기도 어렵고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희는 건축가들은 세계 지도를 딱 보면은 유명한 건물들이 있는데 딱딱딱 찍히잖아요. 여기 가면 당연히 이거 여기 보고 와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있을 때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꼭 맛집을 그냥 건너뛰고 오신 분 것 같은. 먹는 것만 찾지 마시고 네. 그런 걸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가면은 옛날 오래된 몇백 년 된 건물들도 훌륭한 게 많지만은 현대 건물이 또 되게 훌륭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여행도 하시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했던 생각 또 하나가 아 진짜로 내가 다닐 때 책을 읽었더라면 가서 뭐 물의 교회 같은 것도 보면서 아 이게 이랬구나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왔을 텐데 좀 아쉽다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가시면 되죠. 언제 갑니까 이제 하여튼 또 다른 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의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니까 좀 교수님 잘 모르지만 저는 교수님을 좀 아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교수님의 일단은 집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가들의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살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미 저 말고 3명이 같이 살아야 돼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사모님이기 때문에 뭐 물론 제가 결정한 것들도 물론 있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오래된 아파트로 가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추억을 저희 아들도 똑같이 갖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문방구에 뭐 이제 애도 가고 뭐 이런 제가 놀던 놀이터에서 애도 놀고 그래서 제가 그 또래에 살았던 아파트로 갔고요. 그래서 오롯이 저를 반영하는 공간은 사무실인 것 같아요. 사무실 공간이 저희가 3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1층을 제가 주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가 주로 혼자 생각하거나 회의하거나 뭐 디자인 회의나 아니면 인터뷰하거나 하는 공간이 있는데 나름 저로서는 사치를 한 거죠. 한 층 전체를 저 혼자 쓰는 걸로. 그래서 거기서 바깥에를 구경할 수가 있어요. 약간 카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그 도로 레벨보다 한 1m 좀 높아요. 그러니까 살짝 앉아 있으면서도 지나가는 행인과 눈높이가 맞는. 그리고 중간에는 차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거든요. 처마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안이 좀 어둡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보이는데 나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음증을 만족시켜주고 약간 얇은 거즈 같은 커튼으로 그걸 중간중간에 칠 수 있게 해서 어떤 때는 좀 치면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게 제가 있을 때 가장 나다운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이긴 한 것 같아요. 어쩌면 집보다도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곳이 사무실. 근데 집이 또 아무래도 잠을 자니까. 네. 근데 사무실이 더 많이 보내긴 하죠. 열심히 일할 때는. 네. 근데 제가 거기를 제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최적의 공간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로서는 큰 사치를 하는 거죠. 사실 거기가 있으면은 한 20몇 평 정도 되는 방에 저 혼자 있고 바깥에 골목까지 생각하면은 저 혼자 거의 한 100평 가까이를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게 저한테는 제일 호사스러운 시간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네. 저는 대중교통을 영국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캠핑 의자를 가지고 맨날 아파트에서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는 2단계로 공간이 필터가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버스는 둘로 나뉩니다. 앉을 수 있는 공간과 서 있는 공간. 그게 아까 정원에 의자를 갖고 가서 놓고서 그 공간이 내 것 같다고 느꼈잖아요. 그건 앉으셔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서 있으면 그 느낌이 안 드셨을 거예요. 앉았을 때 느낌 다르고요. 돗자리 깔고 누우면 또 다르고 거기에 텐트를 쳐가지고 지붕을 덮으면 더 다르겠죠. 그래서 분명히 버스를 탔을 때도 앉아있을 때의 느낌이 훨씬 더 내 공간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앞자리에 등받이가 나를 막아주고 있으면 그만큼의 영역이 더 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맨 뒷자리에 앉으면 시선이 제일 높고 그렇죠. 앞에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내 공간 같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을 다 훔쳐볼 수 있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거 붙잡고 창문 바깥을 보니까 저는 그 사람의 옆모습을 다 훔쳐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자가 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공간이 여러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맨 뒷자리에 앉았을 때 더욱더 내 공간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은 이어폰을 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청각을 차단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완벽하게 이제 자기의 공간처럼 느껴질 거고 저는 요즘에는
안대를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대중교통을 썼을 때 아예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딴 사람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 그리고 저는 편안하게 공간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또 다른 방법으로 내꺼화시키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정리를 하자면은 오감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와 내 자세가 어떤 자세냐 나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실려 있느냐 그게 제가 이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인간은 몸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자꾸 많이 잊게 되는데 그 몸의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느냐 앞으로 쏠리느냐 아니면 센터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이런 거를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가들이 되게 의자를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의자를 하나씩 다 디자인하는데 건축가마다 다 그 앵글이 달라요. 등받이의 이게 기울기가 달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르코르비제가 설계한 의자에 앉았을 때 느낌과 미스 반들로에 앉았을 때 알바알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한테는 미스 반들로 의자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체중이 적절하게 등과 엉덩이에 분포되는 어디는 등에는 별로 분포가 안 되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이거는 느낌이 좀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론은 체중을 더 넓은 면적으로 받게 할수록 권력자의 의자가 된다. 그래서 팔걸이가 있는 거예요. 팔걸이가 있는 의자, 세단의 칸을 이거 내리는 거 접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걸 내려서 팔을 걸면은 내 왼팔은 체중이 걔가 받치고 있어요. 내 엉덩이가 안 받치고.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비슷한 경험을 제가 얼마 전에 한 게 그 뮤지엄 산 있잖아요. 원주에. 거기를 얼마 전에 갔는데 거기에 그 제임스 터렐관 가보셨죠? 네네네. 그래서 아주 그 놀라운 경험이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의 끝이 제 시선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조금 불안했어요. 근데 올라가서 전경이 다 확보가 되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 그래서 공간하고의 관계에서 야 이게 굉장히 야릇하고 재밌다. 그렇죠. 그 말씀 오늘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시각적으로 점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공간이 어떻게 나에게 생각과 심리에 영향을 미친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생각을 더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책에도 몇 번 이제 그 책을 언급하시면서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거기서 시도하고 있는 공간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 당신이 보는 게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이런. 그래서 아주 공간적으로 좋은 체험을 했던 것 같았어요. 정말 가볼만 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라는 게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 한국에도 이 좋은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관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저의 스토리텔링은 인간이 몸을 가진 존재인데 그래서 오감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디지털라이즈가 될수록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야만 했던 거에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여기 내재해 있어.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공간이라는 건 직접 경험, 사람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라이즈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공간에 대한 필요가 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뒤에서 관련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존재가 점점 비트화되는 거죠. 내가 인스타그램에 존재하는 게 되고 나를 드러내는 것도 다 그런 비트 인포메이션으로 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존재감도 더 찾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경험도 더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점점 가속화될 건데 그거가 제가 볼 때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좀 차이가 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디지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아날로그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즐길 수 있게 된다. 그거 보시면은 딱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가난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와이파이를 찾아서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부잣집에 가시면은 거실에 TV가 없어요. 소파가 마당을 향해서 놓여져 있고 거기서는 마당에 누워서 책 보고 애도 마당에 텐트 치고 놀고 그러니까 자연을 소비하고 실제 공간을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점점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그게 점점 그 권력자들에게 이동이 되고 반대로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점점 작은 공간을 점유하고 소비하게 하고 대신에 야 니들은 사이버 스페이스가 있잖아 무한의 공간이 이제 거기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그 공간의 불평등한 분배가 점점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의 격차, 뭐 예. 정보의 격차, 네. 뭐 또 외국어의 격차, 이제 이런 거가 이제 공간의 격차까지. 네, 그렇죠. 또 다른 분 계세요? 안 계시? 네. 강수량 차이를 가지고 이 근거를 마련하고 상각의 꼬리를 문 것 같은데 네. 그 유레카의 순간 저는 두 번의 유레카 모멘트가 있어요. 네. 이게 1999년도에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저희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맨하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아는 선배의 형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밥 해주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무용과 뭐 영화 하시는 분, 사진하는 사람, 작곡가, 뭐 건축가 이렇게 막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세미나 같은 걸 하자. 알쓸신잡이네요. 네, 근데 그렇게 뭐 4명이 떠들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거기서라도 똑똑한 척을 할 수 있는 장을 이제 만들어서 서로 들어준 거예요, 사실은. 가지고 그 한을 푸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 주는 미스 반델로의 건축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인가에 안도 다다오 건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쭉 설명 들고 너무 비슷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다음 보니까 르코르비제의 5원칙도 결국에는 다 동양 건축과 본질적으로 비슷하구나. 그게 사실은 첫 번째 유레카 모멘트였고요. 네. 그러다가 앞부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그 두 번째 유레카 모멘트는 그 토마스 탈헬름 교수의 논문을 보고 나서요. 그게 저한테는 이게 그 나오는 변홍사와 밀농사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차이. 근데 그게 뭐 노동방식의 차이가 거기 설명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파트를 제가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직접 볼 수 있는 급은 아니었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문을 보고서 그 논문을 찾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거 이렇게 아구가 맞으면서 아 이걸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년 가을에 나온 책 중에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 거기도 보면 논농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이 한국 사회가 이제 차이가 별로 안 생기는 굉장히 정체된 그리고 386들이 많은 걸 이제 갖게 되는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위계 구조가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박혀 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는 게 그 논농사예요. 그래서 똑같이 대규모의 관계물이 필요하니까 네. 우리는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문화였고 집단이 모여 살게 되면 이게 이제 계층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농경이라는 것이 수천 년 동안 별로 변화가 없다 보니까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가 권력을 갖게 되고 네. 이제 이래서 위계가 생겼는데 그것이 지금 뭐 386이랑 연계되고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비슷한 관점이라고 그렇죠. 느껴졌어요. 그분이 그 논문을 2007년인가 뭐 그때쯤에 맞아요.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99년도에 그런 의문이 있어도 그때는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가 저는 이제 그걸 2017년쯤인가 그때 알게 됐고 그때부터 약간 수수께끼가 풀린 거죠.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어요? 저는 이거는 뭐 퍼블릭 스페이스도 아니고 본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핀터레스트를 이용하세요. 핀터레스트를 보시면서 좋아하는 공간을 계속 그 수집을 하신 다음에 네. 그거를 보여드리고 내가 원하는 이 공간이 이 느낌이 좋았다 나는 좋다. 네. 건축가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건축가는 구조를 바꿀 생각을 좀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테리어는 이 구조의 틀을 좀 안 바꾸는 한도 내에서 표면을 바꿔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정형외과까지 손을 볼 거냐 턱을 깎을 것이냐 아니면 화장술로 섀도우를 쳐가지고 그거를
갸름하게 보이게 할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또 혹시 계세요? 아이들한테 건축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것도 줌으로 하고 있어요. 줌으로, 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건축가가 되는 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알쓸실잡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모나미 볼펜에다가 황금방지 발을 끼워가지고 논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엄청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버리는 볼펜하고 부서져서 발만 굴러다니는 그 조립식 장난감이었는데 그거를 붙여서 좀 로켓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았거든요. 왜냐면은 황금바지 날 때 발에서 추진체가 나오나 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에 제가 봤던 아폴로 우주선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볼펜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한 거는 저희 형이 갖고 놀다가 부서진 장난감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종합선물 세트 뜯으면 정말 아무도 안 갖고 노는 장난감들이 몇 개 끼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 더미를 쌓아놓은 상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때부터 스토리텔링이 시작된 것 같네요. 네. 그거를 붙여가지고 뭐 탱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스토리를 부여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수업을 하시던 뭘 하던 저는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그걸 통해서 가르쳐준다기보다도 아이들에게 숙제를 재미나게 내주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뭘 만들어 갖고 와라라든지 요즘에 재활용품으로 보내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건축화 시킬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그걸로 죽어있는 쓰레기를 의미를 네가 부여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갖고 와라. 그게 공간이 됐던 오브제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런 숙제를 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빨대하고 종이상자하고 플라스틱 컵 뭐하고를 섞어서 뭘 만들어 갖고 와라든지.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불금의 금요일 밤에 또 이 와중에 이렇게 다 일부러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고, 그리고 오셨던 분들이 후기를 뭐 제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기는 걸 보면 공통적인 키워드가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가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왔다. 그것이 이 디지털 시대 또 이 와중에 비대면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와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마주 앉는 것의 의미가 그런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한마디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글쎄요. 좋은 기운이랄 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지금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바꿨어야만 했으나 바꾸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근본부터 깨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가 무엇인지, 수업은 꼭 굳이 가서 해야 되는 건지, 회사는 꼭 출근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그런 걸 하나씩 깨트려가는 기회를 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모여서 이 사회가 훨씬 더 진화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건축 공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그런 거를 좀 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하셨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좀 깼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으로 썼다. 근데 마침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절도 그냥 우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바꿔보고자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던 것들을 한번 질문을 던져서 바꿔보는 계기를 삼으면 좋겠다. 네. 그럼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